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면 뇌의 소프트웨어인 뉴런이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는데요. 우리 몸은 이 물질의 분비로 인해 쾌락을 느끼게 되고요. 이 쾌락을 느끼게 하는 화학적 물질의 이름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2장 나는 무엇인가? 만일 여러분 자녀가 엄마 도파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이 살면서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잖아요. 뭐 아드레날린, 뭐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거 다 한 번쯤은 들어보는 건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책에서는 도파민은 가장 대표적인 뉴런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 도파민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도 이해할 정도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인문학적인 태도를 가진 운명적인 문과인 우리들은 대충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것도 이제 아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막상 이런 질문만 마주하게 돼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이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그런 의심,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깨닫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각자의 몫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게 책이든 도파민 같은 이런 어려운 단어든 되게 짧은 문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식이냐? 제가 이 도파민에 대해서 조금 쉬운 버전과 적당한 버전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뉴런은 쉽게 그냥 뇌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특별한 명령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이 특별한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기신호고 두 번째가 화학신호예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있는 건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뇌에서 어떤 물질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신호는 전기 신호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거는 전자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해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에 나오는 원자, 그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에 나오는 그 전자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삼성전자, LG전자에 나오는 그 전자랑도 같은 전자예요. 여기를 깊이 있게 알려면 또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양자역학은 5번째 장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살펴보기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뭐 쾌락, 즐거움, 슬픔 이런 걸 느끼는 게 화학 신호로 보내게 되는데 이 화학 신호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발견된 신경 전달 물질이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죠. 이 도파민이라는 건 인간의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쾌락을 유발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성인들끼리 주고받기에 충분한 질문이고요. 요약하자면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면 뇌의 소프트웨어인 뉴런이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는데요. 우리 몸은 이 물질의 분비로 인해 쾌락을 느끼게 되고요. 이 쾌락을 느끼게 하는 화학적 물질의 이름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지금 제가 이제 조금 긴 문장의 버전과 보다 짧은 문장의 버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긴 문장을 내가 만들 수 있으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 도파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누가 듣냐는 거죠. 뭐 좀 학회라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독서 모임이라도 나가면 사람들이 들어줄까? 아니면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할 때는 이 두 번째 버전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은이라는 여자애가 있다고 해보죠. 하은이가 아빠한테 아빠 도파민이 뭐야? 하은이가 아빠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질문을 했잖아. 그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 머릿속에 있는 뇌라는 거거든. 그 뇌가 우리 몸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먹었을 때 너무 좋다 즐겁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뇌거든. 이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야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철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나를 나로 인식하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철학적 자아는 달라졌고
더 달라질 것이다. 2장에는 뜬금없이 맹자랑 칸트가 등장해요. 이 책의 장르가 모호해지는 순간이죠. 과학책 아니었나? 하지만 전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더 유니크한 거니까요. 미러 뉴런, 일명 거울 신경세포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포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억제하고, 또 우리가 공감과 도덕적 동기 유발에 기초를 제공하고,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염려하고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요. 이 미러 뉴런 덕분에 문명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엔 우리 인간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누군가에게 공감을 표현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걸 따라하게 만드는 게 이 뇌에 있는 미러 뉴런, 그러니까 거울 신경 세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인간이 뭐냐,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게 지성이다 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고 이렇게 사회를 구성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합하고 살 수 있는 건 이 뇌 속에 있는 이제 거울 신경 세포라는 신경 전달 물질 덕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책 덕분에 말이죠. 뭔가 되게 주술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좀 과학적으로 좀 확신되는, 조금 더 기술적인 확정적인 지식을 습득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좋은, 좀 더 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학적 지식이 토대에 있다면 말이죠. 사람은 저마다 인격과 정체성이 있다. 가치관, 개성, 기질, 취향이 다르다. 그 모든 것을 지닌 삶의 정신적 주체를 자아라고 하자. 왜 우리가 자아를 지켜야 된다, 자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 자아를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철학적 자아니 뭐니, 나무 위키, 위키피디아 어디 다 들어가 봐도 이 자아를 되게 단순하게 정의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잘 없어요.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라는 책에도 자아의 신화를 찾아 떠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아랑 신화랑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자아가 뭐지? 워낙 설명이 다 달라서 뭔가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하기 힘들었는데, 이 책에서 유시민 작가가 똑부러지게 그냥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를 딱 내 것으로 가지기만 해도 정말 이 책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79쪽에 있는 이 문장을 통해서 자아라는 걸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되게 독서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저마다 인격과 정체성이 있다. 가치관, 개성, 기질, 취향, 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지닌 이제 삶의 정신적인 주체, 즉 정신적인 주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아라는 거죠. 외적인 자아가 있다면은 내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 내적인 자아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고, 심지어 겉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조금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30초, 1초 차이로 태어나도 형 동생, 언니 동생으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뇌과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철학적 주제의 핵심은 자유의지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책이 유니크한 이유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토대 위에서 철학적 사유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관성 있는 사람을 되게 신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180도 변하면은 우리가 되게 그걸 기이하게 느껴지잖아요. 이 유시민 작가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 건 독립투사였다가 친일파로 바뀐 사람들, 그리고 민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극보수로 돌아섰던 김광규 시인 같은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갑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바꾸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환경,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바꾼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쉽게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몸속의 유전자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인간은 그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생물학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증명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3장에서 이어질 거예요. 어쨌든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결국 뇌이고, 뇌는 생존을 위한 기계라는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누군가 갑자기 변했다. 그러면 그 변화를 너무 비판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지금 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게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저도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10대 때 20대 때 비교하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이 책이 과학책인지 철학책인지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2장에서는 소크라테스와 칸트를 거쳐 이제 경제학 원론 이야기도 나오고요. 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맹자의 4단론까지 나와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4개 나오잖아요. 어쨌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고 뭐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인에 이른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과학 얘기하다가 이렇게 맹자 이야기 나오는 것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2장의 종국에 와서는 자유의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김광규 시인의 전향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유전자의 생존 본능에 선택한 자유로운 현상이니 누구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도 또 완전히 불신하는 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유시민 작가의 고백으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유시민 작가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숙명이며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라는 걸 현대 뇌과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생물학으로 옮겨갑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